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여러분의 추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김용삼 대기자, 용삼아의 역사 특강.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국권을 뺏겼는데 도대체 일본 국적이 무엇이고 대한민국 국적이 무엇이냐 했던 바로 이런 논란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위 보내시면서요,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린 손자들 쭉 왔을 때 너희는 대한민국의 국적이 언제부터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나라를 뺏기게 됐을까? 이런 얘기 싹 해주시면서요. 오늘 특강에서 용삼아,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해주시는 얘기, 그 얘기를 싹 해주시면은 와,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이런 것도 하시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국권을 뺏겼을 그 당시 고종이나 순종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예.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뺏겼는데 네. 그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 뭐 나라를 뺏기기 이전에 만약에 고종이나 순종이 우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나라를 뺏길 수는 없다.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자. 예. 그리고 제일 일선에 나서서 칼 빼들고 갑옷 입고 싸울 때까지 싸우다가 죽더라도 싸우자. 이랬으면은 일본이 이 나라 가져갔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렵다고 쉽지 봅니다. 예. 않았을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네.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주권을 뺏길 때의 그 상황이 거의 인구가 2천만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인구 2천만에 가까운 나라가 총 한 방 안 쏘고 예. 조약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긴 사례는 이 지구상에 대한제국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합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러면 뭔가 자숙을 하고 그야말로 뭐 베옷을 입고 예. 뭐 초야에 묻혀서 살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제목이 상기하시다시피 오늘 썸네일이 예. 나라를 뺏겼는데 애 만들으라고 바쁘고 당구 치고 음악 감상하느라고 바쁘고 예. 심지어 일본의 이 제국 호텔이라고 예. 데이고쿠 호텔에서 아주 서양 요리로 명성을 떨치던 일본인 요리사를 초빙에다가 프랑스 요리 즐기느라고 바빴어요, 이 사람들이. 그 애 만들고 했는데 이게 뭐 왕비하고 애 만드는 게 아니라요. 예, 무술이 그 일하고 있던 궁녀 덮치고 네. 뭐 여정업이 저 이쁘네. 너 오늘 밤에 우리 집 내 방으로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승은을 입었다. 예. 승은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다 왕이 덮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이런 일을 벌이면서 살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비분간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를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분들을 이제 왕공족이라고 했어요. 대한제국 예. 황실이 네. 이제 왕공족으로 격화가 된 거예요. 네. 이 왕공족이라는 건 1910년에 한일 병합이 된 다음에 예. 1910년부터 일본이 망하고 나서 2년 후인 1947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공족이라는 거는 왕족과 공족을 합친 걸 왕공족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황제 직계 가족을 왕족, 예. 공족은 황제 반계 가족 이를 합쳐서 이제 왕공족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본은 이제 대한제국을 병합을 하면서 황실을 예우를 해야 조선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걸 위해서 대한제국 황실을 이왕가로 격화를 시켜가지고 예. 그 이왕가를 일본 천황가에 복속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왕공족을 설립한 근거는 한일 병합조약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3조에 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이게 순종입니다. 예. 그다음에 태왕제 폐하 고종입니다. 예. 그다음에 황태자 전하 이 영칠왕입니다. 그리고 그 후비와 후예를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 위엄과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함에 충분한 돈을 공급할 것을 약조한다. 예. 그러니까 너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해 줄 테니까 주권 넘겨. 그 조건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유럽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다가 예. 막 통일이 되고 뭐 합쳐지고 그럴 때 그 상대국의 왕을 갖다가 예. 뭐 포로를 잡고 죽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예. 않고 그냥 평화적으로 합칠 때는 그들을 뭐 대공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우를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각기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위엄 및 명예 향유를 약속을 했는데 네네. 이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거를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예. 이 법적인 절차가 미비했어요. 그래가지고 1918년에 그러니까 병합이 된 지 8년 후에 예. 조선의 이 왕공족을 법적으로 일본 황족으로 이제 편입시키기 위해서 일본 그 황실 가문의 이 그 헌법이나 마찬가지인 황실 전범을 증보를 해요. 증보를 예. 했다는 건 뭐죠? 고쳤다는 겁니다. 예. 이 황실 전범은 메이지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예. 이 대일본 제국이 출범한 후에 일본 정부가 황실 전범을 고친 건 단 2번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을 조선 이 왕공족을 예우하기 위해서 고쳤다. 이 정도로 일본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왕공족은 누구냐? 이 황제 직계 가족은 일단 그 마지막 황제가 순종이잖아요. 예, 예. 순종. 그다음에 순종 부인. 네. 그다음에 고종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 황제에서 쫓겨나 가지고 네. 이제 상왕으로 그렇죠. 있었어요. 상황이죠. 예. 예. 그걸 이태왕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종과 그 당시에 그 고종의 그 아들 예, 이 황태자죠. 예. 이은 요 4명을 왕족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족 반개 가족으로는 순종의 동생인 그 이강. 예, 배다른 동생이요. 예. 이강의 부인. 네. 그다음에 흥왕 이 고종의 형이 있어요. 예, 예. 고종의 형과 고종 형의 부인. 어허. 이렇게 딱 8명만 왕공족으로 그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기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예. 저게 이제 왕공족하고 일본의 황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아, 그렇군요. 예. 그 앞쪽 왼쪽서부터 다케이도 친왕, 네. 2번째가 순종, 네. 3번째가 요시히토. 예. 이게 일본 황태자입니다. 예.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꼬마가 영친왕. 아. 그다음에 뒷줄 맨 왼쪽이 흥친왕 이희 고종의 예, 형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재환, 이재각, 이준용 이게 이제 일본 황실하고 이제 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자, 이 왕공족은 일본 제국과 대한 제국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탄생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왕공족은 일본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선 사람인데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일본 천황가 아래로 이거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황가하고 동일한 예우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왕공족에 대해서 이제 경칭은 일본 황족과 동일하게 어허. 전하로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왕공족에 소속돼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 일본 사람들도 황족에 준하는 예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조선 사람이라고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왕 전하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우를 해준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아까 그 병합조약 3조에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얼마를 공급했느냐? 예. 이 사람들이 이 8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1911년부터 20년까지는 매년 연간 150만 엔, 예. 21년부터 45년까지는 연간 180만 엔을 줬는데 예. 그 당시에 이 150만 엔이 어느 정도의 돈이었느냐? 그게 조선총독부 총 예산의 3.3%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총독부 예산은 이 한반도 남북한을 전체를 통치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1년치 예산의 3.3%가 왕공족의 생활을 위해서 지급이 됐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나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1년 예산 뭐 좀 쉽게 계산하려고 600조라고만 쳐도 예. 3%만 잡아도 18조 원이거든요. 예. 18조 원을 3.3%니까 약 예. 한 20조 원 되겠네요. 20조 원. 예. 그만큼을 왕공주한테 투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제국의 이 황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예. 황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 재산은 다 인정을 해줬어요. 소유권 인정해주고. 하루아침에 예. 정말 대일본 제국에서 최고 재벌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병합 후에 어마어마한 부와 사치를 누려가지고 예. 일본 황족들조차도 부러워했어요. 허허. 왜 그랬느냐? 예. 그 당시에 일본 황족들은 예를 들면 뭐 이제 일본 천황의 뭐 동생이다. 그러면 이제 그 군가라는 걸 받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이 있는데 네. 그 집안별로 돈을 내줬어요. 그걸 이제 군가를 일본 말로 미야케라고 하는데 네. 1개 미야케당 보통 세비가 1년에 예. 4만 엔 내지 10만 엔인데 왕공족은 150만 엔을 줬잖아요. 몇 배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15배. 10배에서 30배 정도를 받았다. 아니 일본 총리 연봉이 그 당시에 12,000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 총리가 우리 한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동격이니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2억 정도쯤 연봉 되거든요. 대충. 예. 한 2억 정도 되면은 그거에 125배면은 250억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미야케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죠. 한 예. 요거에 한 4만 엔이니까 예. 1년에 한 몇백억. 예.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2억이니까 한 6억, 7억 정도쯤의 유지비를 이렇게 지급받았는데 예. 상상이 되지 않는 뭐 몇백억의 그런 예산을 지원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병합 후에 네. 이 왕공족들을 그 예우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성 산하에 이왕직이라는 조직을 신설해서 예.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족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예우를 해주고 예. 의전을 관리를 해주고 생활을 뒷바라지해 준 거예요. 자, 왕족들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왕족에 속하지 않은 이제 다른 뭐 일가 친척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을 또 예우하기 위해서 조선 귀족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대한제국 황실의 친족, 강요 이런 사람들에게 귀족 자기를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1910년 10월 7일 날 총 76명에게 자기를 줬어요. 자기는 일본 이지만 서양의 사례를 따라가지고 뭐 후작, 백작, 남작, 자작 그런 직위를 이런 직위를 예. 76명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네네.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을 줬는데 예. 이 중에 아란의 일본 사람들이 주는 자기 안 받을 거야 라고 거부한 사람은 8명 뿐이었다. 8명이었습니다. 아하. 6명은 자기를 반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김석진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받은 다음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결했어요. 예. 조정구라는 사람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둔 생활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 나머지는 다 받았어요. 자, 자기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 귀족들은 병합을 그 반대하지 않아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예. 일본 천황으로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그 은사금을 받았는데 그 은사금을 받은 사람 중에서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흥선대원군의 장남, 그러니까 고족의 친형이죠. 예. 이재면이라는 사람인데, 이재면이라는 사람은 83만 엔. 지금 돈으로 166억 원이요. 예. 어허. 그 다음에 이재면의 아들 이준용 예. 16만 3천 엔, 어허. 32억 6천만 원. 이게 당시에 16만 3천 엔이지만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예. 저렇게 뭐 32억 원, 예. 뭐 그리고 또 예. 뭐 166억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조선 귀족 중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았냐면은 그 순종의 장인 예. 윤태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50만 4천 엔을 받았어요. 예.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이 제일 협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 일본에 충성을 다하면은 네. 귀족도 만들어주고 예. 돈도 주고 그랬던 거군요.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지고 예. 다 탕진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 이 그 순종이 예. 첫 번째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해. 자기 딸을 순종의 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로요로에다가 막대한 비자금을 뿌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너무나 많은 돈을 이제 이제 낭비한 데다가 토지 투기를 했는데 토지 투기에 실패를 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막 뭐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부채 총액이 284만 엔에 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중국으로 도망갑니다. 예. 중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찔찔 굶고 고민하고 막 고생하다가 예. 1935년 10월에 객지에서 죽었대요. 이런 식입니다. 또 그 일본 정부가 이제 그 이 왕족이나 공족 귀족들만 곧삶은 게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전 국민을 또 곧삶았어요. 어허. 병합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 은사공채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어허. 얼마를 발행했냐? 3천만 엔을 발행했어요. 이게 3천만 엔은 예. 미화로 1,500만 달러인데 예. 하나로는 약 6천억 원. 현재 가치로 치면 예. 예. 과거에 그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했잖아요. 네. 필리핀을 그 차지할 때 미국이 스페인에다가 예. 야, 우리가 이제 필리핀을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니네 손대 하고 준 돈이 2천만 달러예요. 그런데 1,500만 달러를 은사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조선에다가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선에 살던,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리진 거죠, 선심성으로. 예. 누구한테 뿌렸느냐? 우선 첫째, 덕망이 있고 나이 든 양반 유생 3,150명에게 은사금을 제공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반들이 아, 이거 뭐 이 외놈들한테 우리가 이거 나라 뺏기고 뭐 이거 살 수 있겠어 막 이제 반대를 하니까 예. 이 양반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여론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3,150명에게 은사금을 갖다가 먹였고, 예. 그다음에 타의 모범이 되는 효자와 절부 3,290명에게 또 은사금을 뿌렸고, 또 빈궁한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자 7902명에게 은사금을 또 갖다가 뿌렸고, 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소외된 계층에게. 예. 나머지 1,740만에는 실업자, 빈곤자 구제비용, 그다음에 교육비용, 그다음에 흉년에 대비해 가지고 흉년에 들면 이제 뭐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흉년에 대비한 자금으로 조선 13개 도에다가 골고루 나눠줬어요. 이 돈으로 조선 사람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제국이 망해서
일본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어떠한 항의나 저항도 없이 일본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일본 국민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네.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왜 그렇게 조용했을까? 다 아니 일단은 돈도- 왕 자체가 예. 저항을 전혀 안 해. 예. 내가 따르던 내가 충성을 다하던 왕이 저항을 안 하네. 예. 근데 내가 저항을 하게 되면은 이건 왕에 대한 충성에 반하는 거니까 좀 예.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 침략자들이 돈도 줘. 예. 그러니 입을 다 닫는 거죠. 그다음에 왕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돈 받고 열심히 돈 받으니까. 살았어요. 예. 예. 자, 1909년 통계에 의하면은 예. 대한제국 황실에 궁녀와 내시가 4,000명이 바글거렸대요. 에잉? 네. 뭐 사실은 아니라지만 의자왕이 3천궁녀 그런 얘기하는데 예. 4천궁녀 넷이요? 예. 와. 그러니까 뭐 궁녀 내시를 반반으로 치면 예. 2,000궁녀죠. 예. 근데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보니까 예. 이게 한심한 거야. 이게 좀 한심하겠죠. 망해가는 나라에서 궁녀 내시 4,000명이 그냥 그 바글바글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황실 경비를 축소한다는 명목으로 예. 대대적으로 궁중 개혁을 해요. 음. 그래가지고 황실 소속원 4,400명을 해고해. 이제 거의 대부분이 궁녀 내시예요. 그러면 궁녀 넷이 말고도 또 다른 직원들이 또 또 있다는 있어요. 얘기군요. 또. 예. 그러니까 4,400명을 해고했는데 더 직원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예. 순종 황제가 어. 그 제3대 통감이 데라우찌인데 네네. 3대 통감에게 이제 더 이상 그 궁녀 내시 좀 그만 줄이세요. 너무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 게 4,000명이라는 거예요. 줄인 게. 그러면 4,400명을 해고한 게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하고 남은 게 4,000명이라는 거야 이게. 야.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명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10,000명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 와. 지금 저 국사편찬위원회 들어가 보면요. 예. 주한 일본 공사관 기록이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다음에 일본 공사관이 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막 샅샅이 다 기록을 해놓은 게 전부 그 자료로 남아 있고 그리고 원문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기가 네. 막힙니다. 그다음에 통감부 문서라는 게 또 있어요. 통감부에서 뭐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막 하는 통감부 문서가 남아 있는데 그것도 다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떠 있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예. 단지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를 뿐입니다, 이게. 자, 병합 과정에서 일본이 가장 중시한 거는 이 서구 근대 주권 국가들의 경우는 뭐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예. 무력으로 막 이걸 뺏거나 뭐 네.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말썽이 생길 걸 우려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조약에 근거해서 한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통합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려면은 조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뭐 반대도 안 한 거야 이게. 그래서 대신들에게 거액의 세비를 주고 황제에게는 거액의 돈을 갖다 안기고 국민들 백성들에게는 갖다 은사금 갖다가 콱콱 갖다 안겨가지고 예. 합의된 형태의 국제조약으로 대한제국을 병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 한 방 안 쏘고 넘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에 그 복속을 시킨 다음에 예. 한편에서는 또 동아시아에서는 책봉을 하잖아요. 조선 왕이 예. 이제 왕조가 바뀌면 중국에 중국 인정받는 황제로부터 거요? 예. 책봉을 받아야 돼요. 네네. 책봉 칙사가 와서 네. 조선 그 국왕 누구누구는 네가 조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중국 인정한다. 황제가 인정하노라 예. 하고 책봉을 해줘야 이 왕의 이제 정식으로 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덕궁에서 책봉 의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뭐 국권을 예. 이때부터 이미 다 뺏겼다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이거 국권을 당연히 뺏긴 거죠. 예. 뺏기는 의식을 음. 전통 책봉 의식으로 거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 형식을 과거에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의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예. 그런데 중국 칙사 앞에서 책봉식을 거행할 때는 예. 중국 칙사가 북쪽에 앉고 예. 조선왕은 남쪽에 앉아가지고 북쪽에 서 있는 이제 그 칙사가 예. 이제 책봉 그 의뢰를 하는 뭐 거예요. 임명장을 주면 예. 근데 조선하고 일본은 야 이제 우리는 동등하게 병합을 하는 거잖아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다만 천황 칙사하고 예. 이왕 순종이 서로 동과 서로 마주보고 같은 선상에 앉았다. 남북이 아니라 아하. 동서로 음. 요거만 이제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선의 이 상징이나 다름없는 이 순종과 고종은 예. 나라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어떤 상황 생활을 했을까요? 이게 오늘 궁금한 거예요. 예. 자, 이 그 고종은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황족이 됐으니까 군가를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군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덕수궁이 이 그 고종의 거처로 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이 본명은 덕수궁 이태왕이에요. 아하. 덕수궁 이태왕은 특이한 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새벽 3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에이? 그때 밤늦게까지 뭐 넷플릭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늦게 잡니까? 그리고 정오에 일어나. 어허. 하여간 웃기는 거예요 이게. 엄청 게으른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12시에 일어나니까 아침은 이제 건너뛰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오후 2시경에 네. 과자류하고 죽을 먹어요. 그리고 점심은 이제 건너뛰고 예. 밤 11시에 저녁 식사를 해. 어허.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그 다른 삶의 패턴을 이어간 거죠.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소위 말하는 백수의 삶하고 되게 비슷한 그런 비슷하죠. 느낌인데요. 네. 예. 뭐 새벽까지 뭐 했을지. 예. 근데 식사는 주로 이제 조선 요리 위주로 했고 매주 수요일 날은 예. 양식으로 식사를 했다. 그다음에 주량은 소량의 와인을 음용을 했다. 아하, 와인.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근데 기억력은 비상을 해가지고 예. 한 번 자기가 이렇게 본 사람은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은 적이 없대요. 자 그런데 예. 이 사람이 그 헤이그 밀사 파견을 해가지고 1907년에 이제 퇴임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죠. 이제 쫓겨나가지고 네. 그 아들 이제 순종이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네. 순종은 이게 이제 민비하고 뭐 관계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이 뭔가 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1898년에 네. 뭔가 이제 이 독차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가지고 누군가 이 그 정치적으로 순종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허. 아편이 다량으로 들어간 커피를 마셔가지고 예. 이 사람이 20대 때 막 치아가 모두 빠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광수의 기록을 보면은 이광수의 나의 고백이라는 글을 보면 네. 순종은 완전히 천치였다. 바보였다. 예,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어허. 하여간 건강에 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순종의 성격은 아주 대단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리고 스스로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굉장히 엄수하면서 생활을 했고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자고 하는 거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그 민태호의 딸 민씨인데 예. 이 사람하고는 1904년에 이제 사별을 했어요. 그렇군요. 일찍 사별을 했네요.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새 황후를 이제 얻었는데 그 새 황후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윤태경의 딸인데 네. 아마 윤태경이가 자기 딸을
왕비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뭐 엄청난 로비를 했다 이거죠. 예. 근데 이 그 윤 씨는 아주 총명하고 학문에 재능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순종도 이제 그 미학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은 창덕궁을 그 자기 거처로 삼았어요. 가지고 창덕궁 이왕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일본 황족들은 항상 이 궁을 중심으로 이 궁간을 일본식이네요. 형성합니다.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그 뭐 이태왕 그러면은 이 뭐 덕수궁 이태왕, 덕수궁 이태왕은 고종, 창덕궁 이왕 그러면 순종. 일본식으로 얘기하면은 창덕궁 이왕이 바로 미약해다, 궁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일 병합 이전에는 순종의 기록을 보면은 심신세약으로 인해서 시종들이 좌우에서 부축을 그 막 하지 않으면 계단을 못 오를 정도로 이 건강이 엉망진창이었대요. 네. 그런데 병합 후에는 아주 씩씩하게 보행이 가능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변했는데 데라우치 총독이 순종이 이렇게 그 건강을 회복한 거는 그 골 때리는 국사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라를 통치하는 게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돼갖고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거 내려놓으니까 건강이 좋아졌다 이거군요. 야, 그 대신에 이제 데라우치가 다 그런 근심 걱정을 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준 거죠. 이제 또 안게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한일 병합이 된 다음에 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궁녀들과 취미인 당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야. 그리고 밤에는 추궁기를 틀어놓고 궁녀들하고 같이 음악 감상을 즐겼다. 매일신보 1913년 8월 29일자의 보도에 의하면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시죠? 병술국치를 당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간 지 3주년 되는 1913년 8월 29일 날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랑 마찬가지인데 그 총독부 기관지의 보도가 뭐라고 났느냐? 우리 창덕궁 이왕 전하께서 옥돌장에 나가서, 옥돌장은 당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을 치시는데 극히 재미를 붙여 여관들을 함께 하신다. 여관은 궁녀들입니다. 여름에는 서늘한 때 석조전에서 청량한 바람을 몸에 받으시며 내인들을 데리고 이야기도 시키고 유성기 소리도 즐거워 하신다더라. 야. 나라 팔고 궁녀들하고 당구 치고 음악 감상하느라고 바빴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게 1913년의 얘기입니다. 자, 이 순종의 부인 윤 씨는 병합 전부터 통감비서관 부인인 고다마 히데오에게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일본어로 일상회화가 가능했대요. 그리고 시녀들에게도 일본어 학습을 장려했답니다. 똑똑하게 하네요. 그런데 이왕 부부는 일본말을 열심히 배우면서도 주로 조선어 옷을 입고 생활을 했고 일본 정부는 이제 순종이 뭔가 어디 나가서 이제 위험을 좀 과시하려면 군복을 입는 게 좋겠다. 제복이 좋다. 그래가지고 일본 육군대장으로 예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입고 있는 저 옷이 일본 육군대장 그 정복이래요. 화려하네요. 근데 이제 이 순종은 일본 육군대장 그 군복을 입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외출하거나 의뢰가 있을 때는 언제나 육군대장 군복을 입고 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1926년에 이제 그 사망하죠. 사망했는데 육군 원수로 추서를 했어요. 1계급 특진이군요. 군대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리고 순종이 또 프랑스 요리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식사를 위해서 일본 최고의 호텔로 유명한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 데이고쿠 호텔, 제국 호텔의 초대 요리장을 지낸 요시카와 가네키치라는 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 최고의 서양 요리사를 모셔다가 이 사람이 해주는 프랑스 요리를 그렇게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고종은 일주일에 한 번 양식 요리 먹는데 순종은 매일 프랑스 요리를 먹었군요. 고종이 먹은 요리도 이 사람이에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요시가와 가네키치가 뭐한 사람인가 찾아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일본에서 최고의 호텔로 꼽히는 이 제국 호텔에서 서양 요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아주 유명한 요리사더라고요. 그 유명한 요리사를 순종이 모셔다가 이 음식 서빙을 들 정도였으니까 도대체 순종이나 고종의 이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프랑스 요리 중에서도 이제 조리에 우유를 많이 섞은 걸 많이 좋아했대요. 쓰죠. 예, 서양 요리는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유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양질의 우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젖소도 이완가가 없고. 일본 천황가를 관리하는 국내성으로부터 예. 천황의 이 식재료를 공급받는 최고급 소를 조선에다가 들여와가지고 이걸 사육을 해서 여기서 고기도 도축하고 아예 그냥 고종과 공급을, 순종의 식재료를 공급을 했다. 거기서 우유도 짜고 뭐 그랬단 말씀이네요.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라 잃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뜻인,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 당시에 뜻 있는 분들은 나라를 되찾겠다면서 상해로 만주로 예. 이렇게 떠들고 있고, 그리고 1919년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세우는 그런 일까지 있었던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그 미국에서 그 외교 활동을 할 때 그 주민들이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일해서 한 푼 두 푼 보태준 돈으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병직 씨가 이승만 박사를 모시고 다니는 이제 비서 역할을 했는데 임병직 씨 기록에 의하면 이래요. 어느 호텔에 가면 그 호텔 중에서 제일 싼 게 에그 스크럼블이래요. 달걀을 막 계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주 그냥 그 에그 스크램블을 하도 먹어가지고 에그 스크램블만 보면 막 정말 막 뭐 좀 짜증이 날 정도였다. 구역질이 나올 정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 팔고 호요식한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동물을 우리를 넣어 가지고 조선 왕실을 뭐 모욕하기 위해서 했다 뭐 했다 막 온갖 웃기는 얘기들이 다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만 해도 창경원이 동물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경궁에 왜 동물원이 들어섰느냐? 정말로 이 조선의 왕실을 능멸하기 위해서였느냐? 원래 창경궁입니다. 이 창경궁은 조선왕조 시대에 이제 이 버려진 그 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락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황폐화가 돼 있었는데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밀사 그 사건으로 고종이 이제 쫓겨나고 순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은 그 고종이 경복궁에 있으니까 황제 거소를 새로 이제 황제가 된 순종은 그러면 창덕궁에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시찰한 이완용 총리 대신하고 국내부 대신인 그 이윤용이 그 공사 감독인 고미야 미오마스라는 사람에게 황제가 새로운 거소에서 이제 사실 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뭔가 구조를 좀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08년에 궁정정원 사무국을 설치해가지고 서울 시내 그 사립동물원에서 동물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도 만들어가지고 황제가 사는 곳에다가 일종의 이제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근대식 공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정비된 창경궁에다가 창경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왕이 그 유람하는 목요일 날은
왕만 이렇게 보게 예, 하고 나머지 다른 요일에는 일반에게 개방을 해서 뭔가 이 백성들에게 왕실도 좀 구경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공원을 그 선물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예전부터 이제 왕들이 뭐 네. 어떤 희귀한 동물이나 그런 걸 키우는 거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예. 그 외국에서 뭐 사절이 오면은 이런 동물 봤어요 하면서 코끼리도 자랑하고 공작도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창경궁으로 활용을 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립 동물원, 왕립 그래서 정원 이렇게 볼거리, 된 겁니다. 놀거리 하나도 없는 조선 시민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근대식 동물원, 박물관, 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왕들의 거소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 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를 만들자 해서 이게 구성이 된 거지. 뭐 우리 궁궐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어를 짓밟기 위해서는 아이고. 아니었다. 예. 민족을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다음에 조선에서는 목욕 문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좀 애매하죠. 예. 그래서 조선에 대중목욕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조선에 일본인이 진출하면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실에서도 이제 이 목욕 문화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창경궁 대조전 서쪽에 욕실을 설치를 하고 큰 통나무에 속을 파가지고 탕을 마련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순종이 목욕을 했는데 순종은 또 자기 혼자 목욕을 못 해가지고 조종이라는 유모가 순종의 목욕 도우미로 활동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탕에 들어가면 유모가 팥비누와 부드러운 목면 타월로 이왕의 몸을 씻어주었다. 야. 목욕 도우미까지 두고 살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에게 너무나 안락한 삶을 예. 제공해준 사람이 다이쇼 천왕인데 네네. 이 창덕궁에다가 자기에게 이렇게 안락한 삶과 그 다음에 돈과 건강까지. 예. 프랑스 요리사까지 초빙할 수 있는 예. 이 돈을 주신 다이쇼 천왕이 얼마나 정말 고마웠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왕이 공부하는 양신각에 다이쇼 천왕의 이제 초상화를 걸어놨대요. 어허. 그런데 1917년 11월 10일 날 창덕궁에서 아주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왕이 막 이제 피난을 하면서 아이고 다이쇼 천왕 초상화를. 초상화 저거 구해와야 돼. 저거 구해와야 돼. 에이.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가지고 예. 다이쇼 천왕의 이 초상화는 건물과 함께 다 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불길이 진압된 다음 날 이 순종이 이왕직 간부들하고 경무부 직원들 데리고 불탄 그 건물 잔해를 뚫고 들어가 가지고 다이쇼 천왕의 이 초상화가 탄 그 재를 곱게 쓸어 담아 가지고 비원내 아주 청정한 땅에다가 묻어줬다. 아니 왜 이런 거 우리는 전혀 배우지 못했죠? 예. 아 세상에. 예. 하하 참. 자, 그 참 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1919년에 고종 덕수궁 이태왕 고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때 일본 정부가 고종의 국장을 내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한일 병합을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가스라다로 총리인데 실제로 병합을 성사시킨 가스라다로가 죽었을 때 국장을 안 내려줬어요. 아 그랬었나요? 예. 오호. 그런데 병합을 당한 고종에게 국장을 내려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허.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고종에게 국장을 내려줬느냐?
그 당시 이제 그 귀족원 의원 마에다 도시사다라는 사람이 귀족원 회의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태왕을 국장으로 한다는 천황의 뜻을 조선인이 듣게 되면 필시 감사의 눈물로 목이 메고 감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종은 국장을 해야 된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처럼 이 그 고종을 극진히 예우하니까 저 조선 사람들 너희들 반항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고종이란 거는 정말 골치 아픈 애물단지 아니었습니까? 뭐 갑오 개혁 중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지를 않나, 그랬었죠. 해그에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일본을 막 공격하지를 않나.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이태왕 고종의 국가에 대한 공훈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 마에다 도시사다 의원이 연설한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병합하던 해의 일을 곰곰이 회상해 보면 이왕 순종 전하가 이 순종이 그 당시 이제 저 대한제국 황제였으니까 순종 전하가 세계의 대세를 깊이 통찰하시고 또 우리 메이지 대제의 마음을 능히 이해하셔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 조선의 복리를 위해 화평하고 크게 번창하는 오늘이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순종이 순순히 우리의 병합에 찬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태왕 고종 전하가 우리 황실을 깊이 신뢰하시고 마음으로부터의 성의로서 이에 동의하여 도와주신 것도 매우 큰 힘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깊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종도 병합에 반대하지 않고 선뜻 응해줘서 대한제국을 합병할 수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이냐. 그 공을 기리기 위해서 국장을 내려주는 거는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일본 정부로부터 국장을 받았는데 국장을 하면은 국장 비용이 정해집니다. 국장 비용이 정해지는데 다른 그 국장을 받은 사람의 비용에 비해서 훨씬 많았어요. 그래요? 얼마를 받았냐?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해가지고 죽었을 때 국장을 했는데 국장 비용이 45,000엔이었습니다. 다케이도 친왕, 일본 천황의 그 가족입니다. 돌아가서 죽었을 때 5만엔의 국장 비용을 책정했어요. 근데 고종의 국장 비용은 10만엔이었어요. 2배네요. 이토 히로부미나 일본 황족의 2배입니다. 2배. 그 당시에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한 고등관 초임이 70엔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문관 시험이면 지금으로 치면 사법고시인데 그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첫 월급 받는 그 사람의 1428배 월급에 해당하는 비용을 고종의 국장 비용으로 책정해 준 거예요.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뭐 은사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10만 엔이면 대략 한 20억 원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장례식 하느라고 20억 원을 보통 때 10억 원 쓰는데 일본이 20억 원을 써서 장례식을 치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은 죽어서도 정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자,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일본 정부 예산으로 국장을 치르니까 장례는 일본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식으로 장례를 치르면 또 조선에서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러면은 절차를 연결식까지는 일본식으로 하고 매장하는 거는 조선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 3일 날 연결식을 거행하고 3월 4일 날 매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행 연습이 3월 1일 날 예행 연습을 하겠는데 그 예행 연습을 하는 날 3.1 운동이 터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1919년 3월 1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은 고종의 장례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국장 날짜가 결정이 되니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고종의 국장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서울행 열차가 막 미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월 27일 아침에 부산발 서울행 열차는 전시에 군대 수송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예. 이처럼 어마어마한 인파가 전국에서 서울로 몰려오니까 이 민족 그 진영에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뭔가 그 운동을 벌이자. 그게 3.1 운동이에요. 예,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천도교 교주 손병희는 이 기회에 불교계하고 기독교계가 단결해가지고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막 계획을 짜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신 비폭력 평화적으로 이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손병희가 조선 주차군 사령관인 우스노미야 다로에게 가가지고 이날 뭔가 이 무지한 인민이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뭐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신고한 사람이 손병희예요. 아, 그래요? 예. 어허. 3월 1일 날 파고다공원에 모인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 연설 계획도 손병희가 취소해요. 아, 그래서 취소가 된 거군요. 그래서 인사동 요정 태화관에서 예. 그냥 밥 먹으면서 독립선언서를 읽는 걸로 대체한 거예요. 이거 바로 앞입니다. 저희 그 펜앤드마이크에서 바로 앞이에요. 네. 하지만 실력 행사를 바라던 청년 학생들은 아니 이렇게 뭐 뜨뜻미지근하게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가지고 파고다공원에서 연설을 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서 만세 부르면서 3.1 운동이 촉발이 된 겁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국장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조선인들이 그걸 보고 야 만세를 부르는구나. 우리도 고향 가서 만세 부르자. 그래서 고향 가서 만세 불러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게 다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국장과 3.1 운동의 관계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되게 흥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예. 고종이 뭐 암살을 당했다, 뭐 독살을 당했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퍼지면서 예. 또 이제 군중들이 더 흥분하기도 했었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예. 연결식은 일본식으로 하고 매장은 그 조선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 일본식으로 하는 연결식에는 조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식으로 매장을 하는 행사에는 뭐 아주 막 폭발적으로 그 늘어났어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 왜 이런 그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 조선 민중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저건 말이야. 총독부가 음. 권력으로 우리 고종의 전하의 유해를 뺏은 것이다. 우리는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고 본다마는 우리 조선인은 별도로 고려의 전통에 따라서 매장하는 의식에 참여할 것이다. 예. 전하의 죽은 유해는 일본인의 손에 있어도 영혼은 우리 조선에 있다. 아. 그래가지고 연결식에는 그냥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조선식으로 매장을 하는 그 매장하는 그 홍릉에는 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거예요. 15,000명이 모였대. 15,000명. 그렇지 않아도 암살 의혹이 있어가지고 다들 예. 사람들이 좀 흥분해 있는 상황인데 예. 장례식까지 일본식으로 치렀다고 하니까 예. 더 화가 난 화가 난 거죠. 거죠. 예. 근데 이제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거는 예. 이제 매장을 했으니까 묘비를 세워야 이제 이 행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묘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양측에 이 그 의견이 갈린 거예요. 자, 이황가 측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고종 태황제로 그 세워달라. 어허. 그런데 일본 측 입장에서는 야, 황제는 일본에 계신 천황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아니 어디 감히 말이야 이 조선에서 뭐 황제라고 그러냐. 태황제라고 쓰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가 당신들이 그걸 꼭 고집을 한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전 대한고종 태황제라고 쓰는 것까지는 전 대한제국 고종 태황제. 태황제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안 된 채
계속 이제 그 가니까 예. 이 말하자면 이제 그 끝이 안 난 거죠. 예. 끝이 안 났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됐느냐? 조선에서 3주기까지 봉불 앞에 비석을 못 세우면 아하. 역적이나 천민을 의미하는 게 돼요. 아, 그렇게 또 있군요. 이게 이제 어허. 일종의 그 조선 전통의 이 장례 의식이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유경수 여사 그 장례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통 그 장례에 의하면은 남편은 예. 부인이 먼저 죽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부인의 장례식에 참석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3주기가 다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네. 3주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고종태왕제로 세워야 된다. 일본 측은 무슨 소리나 말이야. 황제는 일본 철학한 사람인데. 전대한. 그러니까 너희들 세우려면은 전 대한 고종 태왕제로 세워. 이게 이제 타협이 안 돼서 3년을 끌어왔는데 이쯤 돼가지고 이제 민비시에 관여했던 그 우범선을 일본에서 암살한 사람이 고영근인데 네네. 이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1922년 12월에 무단으로 자기가 고종태왕대 글씨를 새긴 비석을 밤에 몰래 가서 세운 거야. 이게. 아하. 그래서 이거 이거를 만약에 치우면 예. 조선에서 또 폭동이 일어난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세웠으니까 유야무야. 나도, 예. 뭐 그거 세운다고 뭐 일본의 통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모르는 척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예. 다만 관리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관리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왕직 장관 이재그, 그다음에 이왕직 차관 간바야시 게이지로를 사임하는 걸로 해서 3주기를 앞두고 간신히 조선 고종 태왕제라는 이 비석을 고영근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세움으로 해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돼버렸습니다. 예. 1926년 4월 25일 날 이번에는 순종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제 한번 뜨겁게 됐잖아요. 예. 이제 고종 장례식 때 이제 3.1 운동이 터져가지고 막 이때는 막 이제 뭐 엄청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곳곳을 다 감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폭동을 막는다고. 예.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그 국장 비용을 대지만 장의는 그냥 조선식으로 해. 이제 이렇게 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선식으로. 예. 예. 그 대신 맨 앞과 뒤에서 일본 의식으로 해서 뭐 일본식으로 하는 걸로 형식적으로만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장의는 조선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조선 장례 의식에는 전혀 없는 의장대하고 그 수레를 끄는 말을 이제 앞뒤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일본식 비스무리하게 이제 끓여가지고 서로 이제 절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막 뭐 시내 곳곳을 전부 다 지키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일부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예. 고종 국장 때도 마찬가지로 막 구경꾼이 13만 명이 몰리고 뭐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자, 예. 아까 맨 앞에다가 일본식으로 뭐 수레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바로 저게 아하. 일본식으로 맨 앞에 이제 세우는 저걸 만마라고 하는데 좀 모형이네요. 모형입니다, 모형. 아하. 예. 저걸 이제 세워서 일본식과 조선식을 절충하는 걸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날 조선식으로 의례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연도에 24,000명의 학생들이 막 군중들이 늘어서 있는 와중에 막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그 와중에 뭔가 학생들이 예. 막 독립 만세를 외쳐가지고 이거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비상이 걸렸는데 다행히 제2의 3.1 운동 같은 그런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다행이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어쨌든 제2의 3.1 운동으로 번지지는 못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순종 때도 3.1 운동 비슷한 거를 예. 이제 기획을 준비한
세력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예. 그거를 이제 일본 경찰들이 워낙 그 삼엄한 경비를 서고 뭐 그 고종 장례식 때 3.1운동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제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도 뭔가 질서를 지키자. 뭐 사전에 아주 너무나 뭐 엄격한 준비를 하는 바람에 제2의 3.1운동은 결국 그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기억나는 게, 야, 나라를 빼앗겼는데 참 그 고종이나 순종이 편하게 살았구나 하는 뭐 궁녀도 꼬시고 여종업원도 꼬시고 거기다 뭐 당구 치고 음악 듣고 프랑스 요리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구나. 그리고 때 되면은 뭐 창경궁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동물원 산책하고 굉장히 유의자적하고 살았구나.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왕족 그다음에 공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벌여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뭐 영친왕하고 덕혜옹주는 영친왕은 그 일본 그 황족 여성하고 결혼을 해요. 예. 이게 무슨 뭐 정략 결혼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네. 따지고 보면 좀 황당한 그 현실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오호. 또 덕혜옹주도 일본 그 저 대마도주 네. 대마도주가 그 백작이었는데 네. 그 백작 가문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정략 결혼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료에 하면은 이 덕혜옹주가 정신병이에요. 오? 그래요? 뭐 연극인가 뮤지컬에서는 덕혜옹주를 굉장히 비극적인 그 여인으로 이렇게 그려내던데. 조현병이 발병을 해요. 조현병이라는 건 정신분열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그 대마도주 아들이 동경제국대학 출신의 엘리트인데 예. 집안이 이제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 가세를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라. 근데 조선 왕공족은 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러니까요. 덕혜옹주가 정신병자라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이 저 조선의 그 왕공족 이방가 집안에서 그 대가로 그 대마도주 집안에 엄청난 돈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야, 참. 그래서 아들을 판 건가요? 대마도주가 돈 받고 아들을 판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글쎄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하여간 뭐 이런 걸 뭐 또 무슨 뭐 덕혜옹주가 어쩌고 무슨 뭐 영웅을 만들어 놓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그 얘기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내일 해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뭐 나라를 뺏겼다라는 의식이 과연 고정이든 순정이든 당시의 어떤 조선 사회의 이 한반도에 있던 양반 계급에서 나라를 뺏겼으니까 반드시 독립을 해야겠어. 그런 의식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물론 3.1운동도 일어나고 또 임시정부 세워서 이승만 박사 같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한반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건 아니었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좀 강의를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뭔가 이 구심점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뺏기게 돼서 막 참회를 하면서 산다든지 뭔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뭔가 이 그 사람들을 결집을 시켜서 뭔가 정신적으로나 뭐 이 지주가 돼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일본 사람들이 주는 그 세비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미화 찬양을 하면서 뭐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뭐 좀 우리가 전통성을 세운다고 이렇게 역사를 좀 미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창작에 의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걸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한테 발끈해가지고 당신의 국적이 어디야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내일은 또 이 왕공적의 어떤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영칠왕과 덕혜옹주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사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 용삼아 기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한 추석 한가위 특집 펜앤특강 그 1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고요. 강의해 주신 김용삼 대기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